오늘은 저희 커리어브릿지 회원분 중에 홍보팀에 재직하셨던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시는 회원 한 분을 모시고 홍보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 7월에 커리어브릿지에 등록을 했고요. 1년간 도예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올해 4월에 다시 컵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떤 회사에 근무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하셨던 그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떤 회사였고 그냥 뭐 크게 본인이 생각나는 특징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베바스토 코리아라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네네. 메인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썬루프하고 안에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품 회사에 판매를 하는 B2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본사 규모는 5조에서 6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한국 지사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매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원 수나 규모가 궁금한데 제가 본사 규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오피스 직원만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한국에는 당진 공장이 있고 그리고 울산 공장 이렇게 두 개로 플랜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꽤 크네요, 규모가. 네, 좀 큰 편이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큰데 잘 몰라요.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홍보라는 직무를 선택하셨는데 홍보라는 직무를 선택하시게 된 어쨌든 접점이 있었을 텐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학부 때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직무가 또 커뮤니케이션인 만큼 전공과 연관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학부 때 ROTC 후보생이었어가지고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에서 홍보팀에서 홍보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의무복무인 건가요? 네, 그렇죠. 2년 4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장교로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ROTC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홍보 파트 맡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군 내에서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군내 홍보는 기본적으로 흔히 많이들 아시는 국방일보라고 하는 그런 일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매체가 전 처음 들었어요. 군대가 단학가를 쓰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맞춰갈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방일보라고 하는 군매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흔히들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방식의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무래도 군 부대가 대부분 다 오지나 한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관련된 관계를 좀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지역 매체와 이제 관련이 된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군내에 있을 때 유튜브 홍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군 부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새로운 생각이 설득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그 유튜브 홍보를 도전을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실제로 제가 협력을 유튜브 채널을 제안을 해서 성공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많은 부대에서 유튜브 홍보를 많이 시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체 보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일반 홍보팀처럼 막 기사를 작성해서 그게 이제 뭐 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릴레이션십해서 기사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초임 장교 들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써서 지역 언론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부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보도자료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런 홍보서류가 승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상급부대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 상급부대의 권한으로 지역별로 있는 미디어에 산발적으로 릴리즈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업무를 하는 내용은 진짜 홍보팀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네요. 그 외에 이제 채널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군에서도 SNS를 하나요? 관리를? 네,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장병들이 핸드폰을 쓰지만 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 도입이 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어서 SNS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는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네이버 밴드나 혹은 페이스북 가끔씩 운영하는 부대도 있고요. 그리고 군복무했던 당시 덕캠프라는 플랫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저희 부대에 맞게 SNS 채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부대별로 본인들의 그 부대의 입맛에 맞게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부대마다 조금씩 특성이나 이런 활용하는 채널들이 각각 좀 다른 건가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요? 네네. 그게 통합 운영은 안 되는? 통합 운영이 됩니다. 통합 운영이 필요한 부대가 있고 아닌 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훈련소 같은 개념의 부대였는데 부모님하고 컨택이 많이 필요한 부대여서 SNS에 좀 많이 필요했던 부대였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너무 이제 이력도 굉장히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계속 그러면 군복무를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외국계 기업을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군 조직이라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존중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과를 내려면은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성과가 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트렌디하고 새로운 생각을 좀 도입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계 기업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제 군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계신데 다 같은 얘기예요. 왜 그만뒀냐? 그러면 다 같은 얘기,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계 취업을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커리어 브릿지에 오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좀 객관화했을 때 제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헤매일 시간에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하나 해보자 해서 컨설팅 업체 서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우현창 코치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콘텐츠가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부분 컨설팅 하지 않는 이유 아마 그래요? 그거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역량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면 참 좋겠다. 근데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부분 첨삭이라든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 역량도 키우면서 서류도 뭔가 멋있게 은사하게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왜 웃고 있냐면 제가 그걸 찍으면서 이걸 누가 볼까 생각했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는 커리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도 많고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홍보라는 직무를 아예 선택하고 컨설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와서 또 한 번 점검을 했잖아요. 거기서 홍보라는 딱 그 직무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뭔가 트렌디한 일을 하고 싶었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컨대 마케터라든지 홍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그 경험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다가 홍보하고 마케팅을 좀 타겟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지 또 궁금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홍보 자체도 커뮤니케이션 직무 아래에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커리어 디벨롭을 하려면은 홍보 말고 마케팅도 한번 경험해보면 이제 크게 제 커리어 디벨롭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홍보가 또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서 예전에 우리가 홍보에 중점을 이루었던 미디어 릴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기사 작성이나 이런 업무만으로는 경쟁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디벨롭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베바스토 코리아를 합격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를 같이 합격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베바스토 코리아를 다른 회사를 다 제쳐두고 이제 가겠다 선택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먼저 가장 큰 메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외국인 상사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저한테 메리트가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주니어 레벨에서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임프레션을 얘기하면 면접 진행했을 때도 정말 외국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프로세스도 뭔가 글로벌 프로세스가 딱 정립되어 있는 느낌.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외국 얘기하면 생각할 수 있는 깔끔하고 뭔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임프레션을 제가 면접 봤을 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입사해서 느꼈던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분들이 많고 외국분들랑 컨퍼런스 콜도 되게 많이 진행되는 편이었고 그리고 한국 지사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로 되게 그런 뭔가 외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아무래도 근무했던 곳이 군이다 보니 조직의 그 비교가 될 텐데 의사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나요? 그럼 엄청 많이. 그래요? 군 조직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공무원들 공문 쓰고 기한이라고 해서 기한을 올리고 디지털 기한을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는 오니까 아웃룩으로 매일만 보내면 되더라고요. 너무 간편하다, 너무 좋다, 나오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업에 입사했을 때 혹은 입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좀 궁금한데. 가장 첫 번째는 전 영어 면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 영어 면접 봤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하이 헬로우. 저는 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어권 나라를 여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1시간 이상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사람이 위기에 닥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영어 스크립트 코치님이 주신 거를 다 영문화고 그리고 전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돌렸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불안해서 단기 영어 과외를 좀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가이드를 했었죠. 가이드를 해주셨고요. 가이드대로 하니까 무난하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영어만 하는 스케줄을 한 면접 전까지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잘 견뎠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취업 준비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물론 이제 저랑 같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7월에 그 등록 상담을 하고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 커리큘럼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8월에 직무 컨설팅 했었고요. MBTI 검사나 혹은 제 직무 사전 질문지라고 하죠. 사전 질문지도 쓰고 해서 코치님하고 상황 혹은 이제 경험에 따라서 어떤 직무가 오래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무를 설정하기 위해서 직무도서도 제가 10권 이상 정도 제가 읽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마케팅으로 제 직무를 타겟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는 서류 컨설팅이 그 이후에 들어갔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9월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제 이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토라고 해서 그 직무 부트캠프, 직무 부트캠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합쳐서 한 3, 4개월 정도 제가 서류 단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면접 준비와 함께 이제 지원을 같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해서 한 2달 정도 준비해서 2월 달에 제가 지금 아까 지전에 말씀드렸던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퇴사하고 잠깐 쉬고 있으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방 가겠죠.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흔히 많이들 아시는 국방일보라고 하는 그런 일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문제가 단어가를 쓰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쭉 홍보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이제 직무 관련돼서 홍보 직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홍보 직무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 직무는 어떤 직무인가요? 그냥 큰 틀에서 조금 어떤 직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있다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대회에 혹은 내부에 우리 조직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으면 좋겠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희 브랜드가 혹은 저희 조직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 만드는 과정을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툴들을 어떤 플랫폼들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가 있었던 군 조직 같은 경우는 그 군 매체라든지 지역 매체를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이후에 입사했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내실을 많이 다지는 그래요? 뭐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인터널 기사라든지 내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에 대한 그 내부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외부에서는 사실 저희 지사 마음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글로벌에서 홍보 소요를 직접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내어줍니다. 그 글로벌 차원에서 내려온 프레스킷을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홍보 에이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까다롭긴 하네요. 실제로 그냥 일반 국내 기업들이 하듯이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타운홀 미팅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타운홀 미팅을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타운홀 미팅이 뭐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어떤 부분 담당해서 어떤 것들 준비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운홀 미팅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사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모여서 특정한 어젠다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 부서, 한마디로 전 펑션이 다 모여서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젠다를 기획을 해서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임원이 그 어젠다를 컨펌을 하면은 그 어젠다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에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 브랜딩 토레맨에 맞게 PPT나 뭐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그 타운홀 메타리얼을 준비를 하고요. 그 이후 타운홀 당일에서는 인비테이션을 뿌린다든지 혹시 리마인더 메일을 보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많이 했었고요. 이걸 준비하고 간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보통 과차장급이 하는 홍보입니다. 파티시페이션들 많이 유도할 수 있게 제가 다양한 의견도 제안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었던 재밌게 또 해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젠다 궁금해요. 어떤 아젠다들이 있었어요? 가장 루틴하게 진행되는 거는 비즈니스 업데이트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 어떤 회사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매출이 났는지 어떻게 순이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각 부서별로요?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 대표님이 나와서 프레젠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펑션별로 나와서 토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R 어젠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있으면 환영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환영식 같은 거. 그리고 뭐 HR 차원에서 조금 기업 가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홍보하는 시간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그 HR 관련해서 뭐 조직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홍보하는 것 중에?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였던 게 저희가 사실은 합작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바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글로벌 프로세스가 서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R&R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존을 확실하게 재정립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뭐 스케치를 끈다든지 혹은 잔발 남기지 말다든지 뭐 이런 캠페인, 가벼운 캠페인부터 조금 좀 무거운 헤비한 주제까지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그럼 구내식당이 있었다는? 네,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한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은 언제 할 거야. 뭐 누구 일정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장 가는 일정 다 빠지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그거 일정 다 빼고
세고 네네. 연사는 누가 맞아요. 설 거야. 맞아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야. 그다음에 네. 어쨌든 타운홀 미팅을 했으니까 사진 자료나 이런 거 당연히 남겨야죠. 네, 당연히 레포트도 남겨야죠. 남겨야 되고 당연히 사진 남겨야죠. 찍어 누가 찍어 뭘 찍어 뭘 해. 뭐 이거를 다 네, 네, 해야 맞아요. 되는 거라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 되게 있으세요. 왜요? 그러니까 왜 초대 안 했냐는 거죠. 아, 뭐. 미팅에서 타운홀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식당에서 하고 네, 컨퍼런스룸에서도 하기도 거기 하고요. 있으니까. 네, 네. 코로나 때는 미디어룸에서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각 부서별로 미팅룸에 들어가서 팀주로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듣기만 해도 토가 나오는. 왜냐면 저희는 타운홀을 이렇게 막 많이 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했었던 그 행사였고 저는 이제 그때는 완전 주니어여가지고 당연히 저희는 과차장 그분이 다 주관을 하시고 이제 저는 서버로 이렇게 했었는데 와 그때는 일단은 전 직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한 8,900명 정도 와, 되는 수준이었고 그 분들이 어디를 들어올 거냐. 그럼 이제 호텔에 그런 컨퍼런스로 이제 대여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가서 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또 나와야 되는 그쵸. 그런 타운홀 미팅이면 이제 그 음식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케이터링을 할 거야, 뭐 뷔페를 부를 거야, 말을 엄청 어쨌든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조율하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냥 네, 얘기해봤습니다. 인터널 기사는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취재 방식이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일정 같은 연간 일정을 봅니다.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데 생산 계획을 보고 홍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제가 아이템을 뽑아서 AP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이제 기사를 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 너무 이제 기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펑션별로 전 이메일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펑션별 임원분들에서 혹시 기사거리가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그 기사가 좀 기사거리 아이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기사를 퍼블리싱 하기도 하고요. 또 인터뷰 또 있을 거죠. 그렇죠. 이제 기사별로 만약에 피처 기사, 기획 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관련된 분을 인터뷰에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죠. 보통 이제 VIP 분들이 오시면은 그렇게 인터뷰 기사 많이 실는 것 같아요. 일이 진짜 많았겠네요. 근데 야근은 안 하셨어요? 이게 딱 그 홍보 파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군조직에서 일할 때도 홍보 조직이 정말 딱 그 바쁜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딱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제가 진짜 굉장히 바쁜데 또 바쁘지 않을 때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네. 그게 또 외국계 기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업무가 없을 때는 또 어느 바로 정도 그렇죠. 퇴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CSR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하셨는지 궁금해서. CSR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CSR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이 본인들이 그 기업 자체에서 내는 이득 이외에 사회에 공헌이 되는 활동들을 이제 CSR 브랜딩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 기업도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CSR 활동을 같이 하면은 브랜딩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 내려온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룹에 베가스토 재단이라고 해서 그 재단에서 혹시 로컬별로 지역별로 지역사회에 있는 그 CSR 이슈들이 있느냐라고 소요를 종합을 하면은 제가 아이디어 스키밍을 해서 혹은 이제 HR이나 뭐 아이디어 스키밍을 해서 이제 본사로 이제 보고를 하면은 승인이 떨어지고 그 승인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CSR 활동, 뭐 언론 활동이라든지 혹은 기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로케이션이 울산이었다 보니까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되게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형식의 CSR 활동을 했었고요. 자사 채널이나 혹은 외부 매체에 보도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레스킷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홍보 직무를 모르는 친구들은 프레스킷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가스토 쪽에서는 프레스킷을 아까 글로벌에서 내려줬다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때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스킷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미디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프레스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도 자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도 사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좀
뭔가 딥하게 보도를 하려고 한다면 보도 영상도 필요할 각 계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거를 종합해서 그 자료들을 보내주는 게 프레스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인스트럭션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게 강조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사진이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인스트럭션이 왔고,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정도만 인볼브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잠깐 크리스찬 디올에 있을 때 LVMH 프레스킷은 아무래도 제품이 그 뷰티 코스메틱 제품이다 보니까 프레스킷을 만들면 무조건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배터리를 그냥 딱 하나만 놓고 그리고 뒤에 뒷배경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사진만 투박하게 진짜 엔지니어링 베이스 회사답게 디자인이 뭐야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니들이 뭐 보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니들이 뭐 배터리 보면 뭐 알아? 그래서 배터리만 띄워놓고 공장만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PM을 하면 이제 보통 프로덕트 그 마케팅을 하면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건드려서 뭔가 디자인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기능적인 부분도 바꾸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외국계 기업은 프로덕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들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너네 이렇게 해. 그래서 AP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게 한국 지사의 현실이긴 해요. 맞아요. 홍보 직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상단에 뭐 유사동 히터 제품 이런 게 나오는. 광고나 이런 홍보가 어쨌든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면 광고는 정말 이제 매체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접하는 그 광고 자체, 우리가 광고 스킵 이렇게 하는 그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홍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미디어 릴레이션을 통해서 나가는 기사나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전달하는 대상층이 홍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이 부품을 완성차 기업에 전달하는 말 그대로 B2B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광고면 생각하시는 배너 광고나 뭐 검색 광고, 뭐 키워드 광고 이런 거를 이제 활발히 태우고 나가는 팀은 거의 없었고요. 그쵸, 없죠. 다만 이제 고객사 구매팀이라든지 혹은 뭐 자사 영업팀이 제품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품이 고객사들한테 봤을 때 어필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영업팀에서 이런 포인트가 고객사들이 원하는 포인트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넣어달라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부각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얘기를 하면 HR에 또 리크루팅 전략을 하면은 리크루팅에 사용되는 광고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겟을 뭐 굳이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뭐 신규 고객사가 있을 테고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기간 동안에서 그때 이제 고객 관리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객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을 광고나 혹은 B2B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팀이 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 B2B도 그렇고 B2C도 그렇고 광고팀은 없잖아요. 그렇죠? 광고팀은 없고 마케팅이나 홍보팀에서 이런 광고까지를 좀 더 전담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상층이라고 하면 그 홍보 자체는 내부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부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있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중에 굉장히 일부가 광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대상층에 맞게 이제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저가 다녔을 때는 마케팅 관련, 그러니까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활동을 하진 않았었고요. 이제 뭐 올해부터 AP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한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토의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면 뭐 신규 고객사, 뭐 그리고 뭐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한 회사에 대한 유입 콘텐츠 그런 거죠. 유입 콘텐츠나 뭐 이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네이버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딱
회사의 콘텐츠가 보일 수 있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브랜디드 광고, 블로그 전략들, 그러니까 제품을 세부적으로 그 잠재 고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 고객이 RFQ라는 그 견적 요청 단계까지 유입되거나 나 고정 고객사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추가 수주를 위해서 과거 프로젝트 성과와 이 품질 관리 중점으로 조금 다른 소재와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후 채널 활용이나 또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또 경험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라든지 PR 에이전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의아한 게 보통 이제 B2B 기업들이 네이버를 활용해서 검색 전략을 쓴다는 게 약간 의아한데 B2B 기업들은 고객 자체가 이제 기업이니까 고객사의 그 구매팀이 이제 주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네이버 검색도 하나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볼 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개괄적으로 딱 보여야 그분들에게 조금 뭔가 소구가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저희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상단에 뭐 무사동 히터, 제품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다 그러면은 우리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용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홍보팀들이 기업 문화를 소개할 때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블로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 기업 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가치로 두는 거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B2B 기업도 요즘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채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플랫폼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내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대표적으로는 내부 기사가 있고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피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 채널이라고 하면 글로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링크인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사는 만약에 글로벌 채널에 우리의 그런 마일스톤을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 플랜에 그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홍보팀에서 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직무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된 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홍보팀이나 인사팀은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면 무궁무진하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직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홍보 자체가 마케팅처럼 빠르게 소구가 돼가지고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랜딩은 뭔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의 인식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수치나 이런 걸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엑셀로 커버리지 리포트를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떤 매체에 저희가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몇 개의 매체를 관리했는지 그리고 조회수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매체 종류도 나누기도 하죠. 중앙언론사 하면 중앙언론사, 방송인 방송, 지역매체면 지역매체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원하면은 고객사에 대한 피드백이 오면은 그게 홍보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KPI를 따지자면은 이제 매체 성향이라든지 보도된 숫자, 조회수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광고랑 홍보랑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것 같고 요즘 이제 기업에서 홍보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기업은 이미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 고객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분석이 가능한 시대인데 홍보는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인하우스 홍보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벤더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터널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널 위주로 홍보가 많이 가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점적인 역량이 될 거고요. 기존 고객 유지랑 신규 고객 유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어떤 사용하는 전략들이 좀 다른가요?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메인으로 바뀌는 건 소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고객을 뭐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고객 비즈니스에 우리 새 제품이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또 과거 프로젝트 결과라든지 품질 현황, 가격 경쟁력 이런 거 정보성적으로 뭔가 소재를 제공을 한다면 시인 고객들은 저희가 회사 소개와 함께 가볍게 이제 후킹될 수 있는 이미지, 브랜딩 전략에 맞게 그것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국 그 고객들이 후킹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고요. 간단하게 퍼널을 좀 말씀드리면 특별하진 않아요. 웹사이트 유입이나 전화 미팅 문의, 그리고 후에 RFQ라는 견적 요청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고객 관리가 있을 테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런칭 이후에 고객이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데 이게 이 퍼널 관리가 영업이나 영업 관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인데,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영업 전략, 실제로 영업에서 하고 관리에서 하고, 그다음 CS인데 이걸 홍보에서 관할을 해요? 그 인볼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자료가 필요하다, 혹은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리플렛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책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죠. PPT나 해서 웹사이트에 어떤 랜딩 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데이비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홍보는 어떤 홍보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호기롭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로부터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한도전 되게 좋아하는데 하하가 남들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웃기게 되게 생기는데 나는 되게 멋있는데 남들이 몰라. 저희가 특징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스며들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젠틀몬스터. 아, 그래요? 왜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몬스터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뭔가 쿨하고 뭔가 새로운 건 우리가 다 해 라는 이미지 소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팔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신사라든지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가,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는 리브랜딩을 한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기존에 그냥 패션 플랫폼에서 패션을 뭔가 리딩하는 포지션으로 성공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대중들에게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바꾸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그게 설득력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혁신적이고 막 엄청 멋있는 디자인이 이렇게 시안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유연한 조직과 이제 유연한 사고는 정말 이제 어쨌든 기업이 조금 규모가 작고 진짜 조직 자체가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이제 직무적으로 본인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분과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본인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성장시키고 싶은 분야는 굳이 제가 딱 하나를 꼽으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 역량 가장 디벨롭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KPI를 설정하고 싶어도 이게 제가 맞는 KPI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데이터는 뭔가 많은데 제가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순간에 뭔가 아쉬운 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데이터 관련 역량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데이터가 홍보나 아까 인사직무에 거의 이제 많이 안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쓰인다기보다 못 쓰는 거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로 넘어가면 이게 무궁무진하다고 또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광고 채널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터러시 영향을 키우지 못하면 사실 홍보 쪽에서도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데이터가 안 쓰이는 곳은 이제 없다. 다만 이제 이걸 얼마나 그 개인의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영역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욕심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직으로 준비를 할 때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앞에 스텝이 하나도 안 끝났는데 대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홍보팀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한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에서 뭔가 성장을 하려면 혹은 적응을 하려면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외국계 기업에 허들을 넣는 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뭔가 성장을 하고 기회를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중요한 순간에 생기더라고요. 주니어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또 보면은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 영어를 못 하시는 분 갈리고 이분들이 진짜 그레이딩에 있어서 확 차이가 나는 맞아요. 그런 거를 제가 목도를 해가지고 아 정말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영어를 내 분야를 녹일 수 있는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허들을 넘는데 그렇게 막 영어 성적이나 막 영어 실력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기보다 진짜 딱 면접을 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답변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걸 암기를 하고 연습하는 과정들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영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되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원어민을 직접 상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뭐 회의에 들어가서 나의 의견이나 이런 상황적인 공유를 해야 되거나 할 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고민해라. 들어가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또 아예 안 쓰는 부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글로벌로 엄청 큰 회사고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도 영어 활용이 거의 없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서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다시 이제 취업 준비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취준할 때 뭔가 데이터 관련된 역량들을 조금 더 딥하게 팠으면 도움이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근데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생각만, 항상 생각만. 또 저도 있어요. 저도 데이터 분석을 배워봐야지 이번에는 생각만 계속 몇 년 회원들한테는 하라고 시켜놓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 나는 안 하는. 상담할 때 데이터가 굳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홍보팀에 적합한 성향이나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전공이 이런 거면 좋다, 뭐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은 꼭 해봤으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격증을 따로 준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팀 원래 자격증이 없어요. 홍보팀은 정말 경험이 다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팀 단위에서가 뭔가 활동이 중요한 직무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뽑으려면은 자기가 한 분야에 오타쿠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뽑아요.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막 신나서 막 두세 시간 할 수 있는 콘텐츠면 콘텐츠, 스포츠면 스포츠, 패션이면 패션 두세 시간씩 이렇게 알 수 있는 분이 홍보, 마케팅 분야,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그런 직무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런 뭔가 파고들 수 있을 만한 열정이나 뭐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아도 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 마케팅 책 같은 거 보면은 경험 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소비를 많이 해봐야 된다. 맞아. 그 진짜 과소비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핫한 걸 소비를 하셔야지. 요즘 명품 핫해요. 명품 핫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저는 멘탈인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준비를 하다 보면 뭔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어 걱정하는데 들어보고 나서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준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앞에 스텝이 하나도 안 끝났는데 다음 스텝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대체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있는지 맨날 회원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 의지가 아니에요. 맞아. 나 그것도 이해는 해요. 내가 오래 있었잖아요, 이 분야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진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한 80~90%를 미리 걱정해서 아직 직무 설정을 안 했는데 면접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진짜 멘탈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투덜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싫어서 뭐 추천을 해드리면 그냥 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거나 뭐 운동하거나. 보통 이제 상담 요청해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를 감이 잘 안 온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PT 끊어놓고 헬스장 끊어놓고 매일 가는 정도의 수준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이거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만큼의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 얘기하셔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취업을 특히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이렇게 한두 군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모르는 기업도 계속 가봐야 되고 전혀 모르는 회사들 면접을 가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또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커리어골. 네. 계속 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실체가 있는 전문성을 갖고 싶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뭔가 홍보, 마케팅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산업에서 전문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일을 커버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뭔가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네. 라는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초반에는 제너럴리스트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는 게 좋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5, 6년 차가 지나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스페셜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특정 산업군을 정해서 난 이 산업군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그 회사에서 나를 안 뽑아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목표해도 그게 큰 의미가 없고요. 가다 보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다루다 보면 이런 게 있네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다루다 보니 새로운 매력이 또 보여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산업에서 겪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뭐 산업군을 나는 뭐 뷰티 코스메틱 너무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사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야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좀 열어놓고 직무적인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해요. 네, 많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 또 전문가 되셔서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직무 전문성이 크게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거나 조금 더 지식을 얻었다면 저 그걸로 좀 만족을 하고요. 진짜 좋은 굴지의 기업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같이 들려줄 수 있도록 코치님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배꼽 인사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